네, 그럼 오늘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유전 물질과 분자 생물학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전자, 염색체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유전자가 도대체 어떤 화학적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따라가 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현대 분자 생물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강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DNA가 유전물질로 밝혀지는 역사적 과정을 따라갈 겁니다. DNA가 처음 발견된 것부터 시작해서 실험적으로 DNA가 유전물질임이 증명되는 과정, 그리고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볼 거예요. 한 학기 전체 강의 중에서 오늘이 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강의라고 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우리는 염색체 안에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유전자가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는 것을 배웠죠.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미지들도 그 내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 유전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가? 오늘 강의는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이건 전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오히려 단백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담기에 충분히 복잡해 보였거든요. 반면에 DNA는 당시 기준으로 겨우 4종류의 염기와 당, 인산기로 구성된 너무 단순한 물질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질문은 그렇다면 DNA가 어떤 과정을 거쳐 유전 물질로 인정받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럼 DNA의 발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DNA를 최초로 세포에서 분리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미셔라는 스위스 생화학자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입니다. 1869년의 일이에요. 미셔는 원래 림프구의 화학적 구성을 연구하려 했는데 병원 붕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고름 속 호중성 과립구를 재료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세포질 단백질을 분석하려 했지만 고름 속 세포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대신 세포액을 고름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NA 발견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미셔가 실제로 뉴클레인을 어떻게 분리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먼저 희석된 황산나트륨 용액으로 고름을 세척해서 파괴된 세포 물질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염산과 에테르를 처리해서 세포질 성분을 없앤 순수한 핵만 얻어냅니다. 그 핵에 알칼리 용액을 가하니 핵이 녹았고 다시 아세트산으로 중화하니까 하얀 침전물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뉴클레인, 즉 오늘날 우리가 DNA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분리 방법이 오늘날 실험실에서 DNA를 추출하는 방법이랑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미셔는 또 이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했는데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들어있었지만 단백질에 비해 인, 피, 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무려 질량의 22%나 됩니다. 미셔는 여기서 연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1874년에는 연어정자의 뉴클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정자의 머리 부분이 대부분 뉴클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렇게 더 순수한 뉴클레인을 얻게 되니까 화학 성분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DNA 안에 A, C, G, T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염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연어 사진이 보이죠? 연어 정자는 당시에 실험 재료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정자가 많고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 강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해요. 1870년대면 이미 정자가 새로운 생명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뉴클레인이 유전 정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실제로 미셔도 1874년에 만약 수정 과정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하나라면 우리는 그것을 뉴클레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셔 본인은 뉴클레인이 유전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만화 형식으로 미셔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미셔가 연어뿐만 아니라 개, 소, 말 등 여러 동물의 정자에서 뉴클레인을 분리해서 원소 비율을 분석해봤더니 어느 동물에서 온 뉴클레인이든 수소, 탄소, 질소, 인의 비율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연어와 개와 소가 서로 다른 생물이려면 유전 정보가 달라야 하잖아요. 근데 뉴클레인의 원소 조성이 다 같다면 이 물질이 그 다양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미셔 입장에서는 꽤 합리적인 추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셔는 결론적으로 뉴클레인은 유전 물질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화 속 대화처럼 유전 물질이라면 생물마다 달라야 하는데 뉴클레인은 다 똑같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셔의 판단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당시의 분석 기술로는 원소 비율 정도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기도 해요. 슬라이드 하단에 보면 이미 뉴클레인이 유전 물질이라고 하셨으면 지금까지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실 텐데라는 코멘트가 있는데 맞는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미셔가 DNA를 처음 발견했지만 그것이 유전 물질임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DNA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셔가 왜 DNA를 유전 물질로 연결짓지 못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두 가지 DNA 서열이 있는데요. AATG, ATG 지집시와 주기 AATG 태치. 이 두 서열은 분명히 다른 서열이고 따라서 다른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기 조성을 세어보면 A가 4개, T가 2개, G가 4개, C가 1개로 똑같아요. 원소 조성 비율도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미셔는 서로 다른 동물의 정자에서 뽑은 DNA의 원소 조성비가 비슷하니까 이건 다 같은 물질이구나. 그러면 유전 정보를 담기엔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는 DNA가 엄청나게 긴 고분자라는 사실 자체를 상상조차 못했으니 이런 결론에 이른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미셔의 한계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미셔는 뉴클레인이라는 이름으로 DNA를 세계 최초로 분리하고 그 화학적 조성까지 분석한 대단한 과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가 유전 정보를 담는 물질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못한 건 당시에는 DNA의 서열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실험 기술과 관찰의 한계가 이론과 상상력 자체를 제약한다는 겁니다. 슬라이드에도 강조되어 있듯이 관찰과 실험의 중요성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DNA 구조 규명이나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 나왔을 때 비로소 DNA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셔 이후에 다른 과학자들이 DNA의 화학적 성질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리차드 알트만이 미셔가 뉴클레인이라고 불렀던 물질을 헥산, 즉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새로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으로 알브라이트 코셀이 이 헥산 안에 어떤 염기들이 있는지를 밝혀냅니다. 코셀은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우라실 총 5가지 염기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왜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야?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정답은 당시에는 DNA와 RNA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RNA에는 티민 대신 우라실이 들어가거든요. 코셀이 분석한 시료에 DNA와 RNA가 섞여 있었으니 5가지가 나온 게 당연한 겁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각 염기의 화학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구조들이 이후 DNA 연구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코셀이 염기의 구조를 밝혔다면 포버스 레바이는 DNA 전체의 화학적 구성 요소를 정리한 과학자입니다. 레바이는 효모에서 헥산을 추출해서 분석했는데 헥산이 오탄당, 인산, 그리고 염기 이렇게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또 오탄당에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2종류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이게 바로 나중에 RNA와 DNA를 구분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들이 인산기를 통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요. 레바이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1910년에 DNA의 A, C, G, T 염기가 대략 1, 1, 1, 1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DNA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레바인이 DNA의 기본 골격을 화학적으로 정리한 셈이에요. 레바인은 ATG, C가 1, 1, 1 비율 존재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1910년의 DNA 모델을 제시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4가지 염기가 고리 형태로 반복되는 구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델대로라면 DNA는 4가지 염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고리 구조잖아요. 그러면 DNA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물질이 되는 거고 복잡한 유전 정보를 담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테트라뉴클레오타이드 가설이라고 불리는 레바인의 모델은 이후 약 30에서 40년간 DNA는 유전 물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왜 단백질을 유전 물질로 선호했는지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자, 앞 슬라이드에서 레바인이 DNA 구조를 어떻게 제안했는지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모델이 왜 문제가 됐는지 살펴봅시다. 레바인의 모델은 A, C, GT 4가지 염기가 정확히 111 결합된 아주 작은 고리 형태의 분자라고 봤는데 이 모델이 나름 정확하게 묘사한 부분도 있어요. 인상기가 당에 연결되고 염기가 당에 붙어있다는 미시적인 구조는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DNA가 수천 수만 개의 단위체가 연결된 고분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4개만 붙어있는 아주 단순한 분자로 생각한 거죠. 이렇게 단순한 분자라면 당연히 복잡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없겠죠? 결국 이 레바인의 모델이 DNA는 유전 물질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고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죠? 염기 비율을 정확히 측정했다면 레바인의 모델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슬라이드에도 그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인간 유전체를 보면 GC 비율이 40.9%, AT 비율이 59.1%로 절대 1, 1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물 종마다 이 비율이 달라요. 이걸 1951년에 어윈 샤가프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측정했는데 아데닌과 티민의 양이 같고 구아닌과 시토신의 양이 같다는 유명한 샤가프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1940년대에야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레바인이 실험하던 1910년대에는 이런 정밀한 측정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즉, 레바인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시 기술의 한계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0세기 전반에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DNA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염색체와 핵에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건 알았고 거기에 DNA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DNA는 그냥 핵에 있는 뭔지 모를 지루한 물질 정도로 취급받은 거예요. 반면 단백질은 달랐습니다.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복잡한 고분자이고 효소로서 다양한 생화학 반응을 촉매한다는 것도 발견됐으니까 복잡한 유전 정보를 담기에는 단백질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죠. 염색체의 단백질도 같이 존재하니까요. 결국 1940년대까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은 단백질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건 상식이지만 당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슬라이드에 이미지도 2개 보이는데 모건의 초파리 유전학 덕분에 유전자의 개념이 확립됐고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목걸이의 구슬처럼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DNA가 염색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유전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전자가 정확히 무엇을 전달하는지는 20세기 전반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세포학적 지식은 상당히 쌓였는데 분자 수준에서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미지수였던 거죠. 이 물음에 답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질문,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나에 답하려고 나선 사람이 조지 비들입니다. 슬라이드에 사진도 보이죠? 비들은 유전자가 특정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모건의 하얀 눈 초파리를 보면서 저 눈이 하얀 건 빨간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아이디어는 훌륭했습니다. 근데 막상 초파리에서 그 효소를 분리해서 연구하려고 해보니까 초파리가 너무 복잡한 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비들은 더 단순한 실험 생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과연 그 생물이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들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들은 에드워드 테이텀과 함께 빵 곰팡이,
즉 누로스포러 크라사라는 생물을 실험 재료로 선택했습니다. 이 곰팡이에 X선을 쬐어서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도한 다음 특정 아미노산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돌연변이 균주들을 골라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곰팡이는 스스로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데 이 돌연변이 곰팡이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균주를 영양 요구주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 실험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배지에 첨가되어야만 자라는 돌연변이 곰팡이를 선별한 겁니다. 정상 곰팡이는 아르기닌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 배지에서나 잘 자라겠죠. 그런데 이 돌연변이 곰팡이는 아르기닌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아르기닌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밖에서 아르기닌을 공급해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물질의 합성 경로와 유전자의 관계를 연결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비들과 테이텀은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주들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각 돌연변이주마다 어떤 중간 물질을 공급했을 때 자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분석하면 생합성 경로의 순서, 즉 어떤 물질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특정 돌연변이가 대응되니까 결국 각각의 유전자는 특정한 효소를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전자와 생화학 반응을 직접 연결한 최초의 체계적인 증거인 거죠.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비들과 테이텀은 1941년에 유명한 원진, 원엔자임 가설을 제창합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론이죠.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유전자가 만드는 건 엄밀히 말하면 효소가 아니라 폴리펩타이드 하나이고 어떤 효소는 여러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진, 원폴리펩타이드로 수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유전자의 기능을 생화학적으로 처음 설명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의가 있고 비들과 테이텀은 이 업적으로 1958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리학 쪽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에르윈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는 1943년 더블린에서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생명현상에 대한 강연을 했고 이것이 책으로 출판된 게 바로 슬라이드에 보이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입니다. 물리학자가 왜 생물학 이야기를 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이후 DNA 구조 연구에 뛰어든 여러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레딩거가 유전 물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슈레딩거는 유전 물질이 비주기적 결정, 즉 에이피리오딕 크리스털이라는 형태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정처럼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면서도 완전히 주기적이지는 않아서 그 안에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인데요. 또 방사선 돌연변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유전자 하나가 약 1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슬라이드에도 보이듯이 삽시 아님이라고 표시해뒀죠. 실제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슈레딩거의 예측 자체는 대부분 틀렸지만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이 책이 많은 물리학자들을 생물학 연구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삽시 낚시라고 써있는 것처럼 슈레딩거는 생물학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리학의 원리가 있다는 말로 물리학자들을 낚은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는 좀 재미있는 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단체 카톡방 대화 형식으로 당시 젊은 이론 물리학자들의 상황을 풍자한 겁니다. 막스 델브륙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하소연하고 있죠.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같은 선배들이 이미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같은 엄청난 것들을 다 발견해버렸으니 젊은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뭘 더 하나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1930년대 이론 물리학은 황금기를 막 지나고 있었고 막스 델브륙 같은 인재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 상황이 이후에 생물학, 특히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화가 계속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이랑 하이젠베르크가 나가버리고 슈레딩거가 등장해서 델브륙에게 한마디 합니다.
생물에 보면 아직 안 밝혀진 물리학 원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그걸 공부하라고요. 슈레딩거 입장에서는 자기 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생물학이 새로운 물리학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다고 본 거고 그 말에 델브류키 솔깃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건 실제 대화는 아니고 강사님이 재미있게 각색한 겁니다만 실제로 슈레딩거의 강연과 아이디어가 델브륙 같은 물리학자들을 생물학으로 이끈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델브류키 오라고 반응하는 것처럼 이 방향 전환이 이후 분자생물학의 역사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델브륙이 실제로 유전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슈레딩거한테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데 슈레딩거는 그걸 토대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책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에 후배 착취잼이라는 표현이 있죠. 약간 웃기지만 실제로 슈레딩거는 델브륙의 연구 아이디어들을 많이 참조해서 이 책을 저술했고 그 과정에서 델브륙이 공식적으로 충분한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1944년에 출판되어 당대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프랜시스 크릭을 포함해서요. 자, 여기서 두 명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로 프랜시스 크릭이고 또 하나는 막스 델브륙입니다. 크릭은 슈레딩거의 책을 읽고 생물학에 뛰어들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얘기는 다음에 더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델브륙은 초파리 유전학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고 좀 더 단순한 모델 시스템을 찾다가 에모리 앨리스라는 연구자에게서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을 소개받게 됩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데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유전학 연구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 만남이 이후 파지 그룹, 페이지 그룹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분자생물학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챕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막스 델브릭과 에모리 앨리스의 만남을 만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크릭이 칼텍에 왔다는 맥락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델브릭이 에모리 앨리스로부터 박테리오파지라는 실험 재료에 대해 처음 소개받는 장면입니다. 박테리오파지라는 꿀 실험 재료가 있다는 말에 델브릭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초파리 유전학이 노동집약적이고 복잡하다고 느꼈던 델브릭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단순한 생명체인 파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만남이 이후 분자생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델브릭이 박테리오파지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막스 델브릭은 원래 이론물리학자 출신이에요. 방사선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현상에 흥미를 갖고 생물학으로 넘어온 경우인데 초파리 유전학을 해보니까 실험 재료가 너무 복잡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생명체, 즉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서 파지 그룹, 페이지 그룹이라는 비공식 모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그룹이 이후 분자생물학의 토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지 그룹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가 바로 루리아 델브릭 실험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돌연변이는 환경이 유도하는 건가 아니면 환경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건가? 얼핏 보면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이건 진화의 메커니즘과 직결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루리아와 델브릭은 박테리오파지와 세균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는 환경 조건에 의해 유도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선택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다윈의 자연 선택이 박테리아 수준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인 거죠. 이 공로로 루리아와 델브릭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흥미롭게도 그 답은 초파리도 파지도 아니고 폐렴균에서 나왔습니다. 왜 폐렴균이냐고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 때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사망했는데 많은 사망자가 독감 자체보다 동반된 세균성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폐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의학적 필요성 때문에 폐렴균 연구가 활성화된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유전물질의 정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과학이 의외의 경로로 발전하는 좋은 예죠. 그래서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프레더릭 그리피스가 폐렴균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독성이 있는 폐렴균을 죽인 다음 필터로 세균 자체는 제거하고 그 추출물만 독성이 없는 폐렴균에 섞어줬더니 독성이 없던 폐렴균이 독성 있는 폐렴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이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죽은 세균의 무언가가 살아있는 세균을 변형시킨 겁니다. 그리피스는 이걸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무언가가 정확히 어떤 분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걸 밝혀내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형질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형질이 외부의 물질에 의해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폐렴균의 독성이 생기거나 항생제 내성이 생기거나 특정 영양소를 요구하게 되거나 하는 식으로요. 여기서 핵심적인 논리가 있는데 만약 외부의 어떤 물질이 유전적인 표현형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물질이 바로 유전 물질일 것이라는 겁니다. 즉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지 화학적으로 확인하면 유전 물질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매우 논리적인 접근이죠. 이 아이디어가 이후 유전 물질의 화학적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실마리가 됩니다. 그럼 이 형질 전환 연구가 어디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냐? 바로 뉴욕의 록펠러 의학연구소입니다. 지금은 록펠러 대학으로 불리는 곳인데 당시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연구 기관이었습니다. 마틴 헨리 다우슨이 먼저 그리피스의 실험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얼로웨이라는 연구자가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얼로웨이의 방법을 보면 독성이 있는 폐렴균을 배양한 후 세포를 파괴하고 60도에서 끓여서 세포 잔해를 제거한 다음 여과액에 알코올을 넣어서 하얀 침전물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얀 침전물이 폐렴균을 형질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걸 발견했죠. 이게 나중에 보면 사실상 DNA를 추출한 것인데 당시에는 그걸 몰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림이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DNA를 추출하는 기본 원리와 거의 같습니다. 세포를 파괴하고 세포 찌꺼기를 원심 분리로 제거한 다음 여과액에 알코올을 넣으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DNA입니다. DNA는 높은 농도의 염이 있으면 인산기가 중화되어 잘 녹고 반대로 비극성 용매인 에탄올이 존재하면 잘 녹지 않아서 침전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당시 연구자들은 DNA의 이런 성질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로웨이 본인도 자신이 뽑아낸 하얀 침전물이 DNA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물질을 발견했더라도 그게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오스왈드 에버리, 콜린 맥로드, 맥클린 맥카티 이 세 사람입니다. 슬라이드의 사진들이 보이시죠? 이들은 록펠러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얼로웨이가 발견한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하얀 침전물이 도대체 어떤 화학 물질인지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같은 록펠러 대학에 에즈라 머스키라는 연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드물었던 DNA 전문가였어요. 에버리 팀은 옆 연구실에 머스키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문제의 침전물이 혹시 DNA가 아닐까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적 발견에서 옆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힌트를 준 머스키가 오히려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결론에는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제목이 아는 게 병인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머스키는 당시 지배적인 학설, 즉 레바인의 고리형 DNA 구조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근거로 DNA는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복잡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에버리, 맥로드, 맥카티는 폐렴균 연구자들이지 DNA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실험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때로는 해당 분야를 너무 잘 알면 새로운 발견을 오히려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에버리 팀이 분리한 이 하얀색 침전물, 형질 전환 물질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해봤더니 DNA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과학자들이 바로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큰 반론이 뭐였냐면 혹시 이 침전물 안에 아주 소량 섞여 있는 단백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당시엔 단백질이 유전 정보를 담기에 훨씬 적합한 물질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에버리 팀은 이 가능성을 직접 실험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버리 팀이 어떻게 했냐면, 좋아. 단백질이 문제라면 단백질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어? 라는 접근을 했습니다. 페놀을 처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불활성화되는데 페놀 처리를 한 뒤에도 형질 전환이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 단백질 분해 효소, 즉 프로테아제를 직접 처리해서 단백질을 분해해버렸는데 역시 형질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로 형질 전환의 원인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것이 꽤 명확해졌고 그러면 남은 것은 핵산이라는 결론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핵산이 범인이라면 핵산에는 RNA와 DNA 두 종류가 있으니까 어느 쪽인지를 구별해야겠죠? 에버리 팀은 RNA를 분해하는 효소인 RNase를 처리해봤는데 형질 전환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RNA는 아닌 거죠. 반면에 DNA를 분해하는 효소인 DNase를 처리했더니 이번엔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깔끔한 실험이죠. 단백질 제거해도 되고 RNA 제거해도 되는데 DNA만 분해하면 형질 전환이 사라진다. 이 결과는 형질 전환의 근원 물질이 바로 DNA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였습니다. 에버리 팀은 이 결과를 1944년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번역하면 실험 이학회지라는 저명한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슬라이드에 그 논문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논문이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바로 맞아, DNA가 유전 물질이야? 라고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엔 DNA가 너무 단순한 구조라는 편견이 강하게 남아있었고 에즈라 머스키처럼 DNA 전문가조차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과학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에버리의 실험 결과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DNA 구조에 대한 지식은 포버스 레바인이 제안한 고리형 DNA 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그 구조가 보이시죠? 이 고리형 구조는 4가지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구조인데 이 정도 구조로는 방대한 유전 정보를 담기에 너무 단순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관심은 DNA의 실제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결국 왓슨과 크릭의 이중 나선 발견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DNA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X선 회절 기법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도로시 호지킨이라는 과학자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X선 회절 방법을 이용해서 페니실린과 비타민 B12 같은 복잡한 생체 분자의 3차원 구조를 밝혀낸 분입니다. 196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X선 회절로 작은 유기분자들의 구조를 밝힐 수 있다면 과연 DNA에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X선 회절을 DNA에 처음으로 적용해 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아스트버리입니다. 1938년에 아스트버리는 DNA 시료에 엑선을 쏘았을 때 일정한 회저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DNA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고분자 구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에 그의 회저 사진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영상이 상당히 흐릿하고 불명확하죠. 이 때문에 정확한 원자 수준의 구조를 규명하기에는 데이터의 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좀 더 선명한 회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후 더 정교한 실험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스트버리의 시도 이후 좀 더 본격적으로 DNA의 X선 회절 연구를 진행한 곳이 바로 런던 킹스 칼리지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2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리스 윌킨스와 로절린드 프랭클린입니다. 윌킨스는 일찍부터 킹스 칼리지에서 DNA 분석을 시작했고 프랭클린은 1951년에 합류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프랭클린이 이전에 석탄 구조를 X선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어서 X선 회절 실험 자체에 대한 기술적 숙련도가 윌킨스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이 훨씬 더 선명하고 질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이 촬영한 DNA의 X선 회절 사진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흔히 포토 50일이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이 패턴을 보면 X자 형태의 회절 무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DNA가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패턴이고 또 일정한 간격으로 염기가 반복 배열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절 사진만으로는 염기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즉 이중 나선의 안쪽 구조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화학적 정보가 필요했죠. 자, 이제 드디어 DNA 이중 나선을 밝혀낸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의 배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크릭은 물리학자 출신으로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영향을 받아 생명과학으로 전향했고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단백질 구조를 X선으로 연구하는 이른바 영국 구조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 왓슨은 막스 델브리크의 파지 그룹 전통에서 박테리오파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흥미로운 이유는 구조적 접근법과 유전학적 접근법이 합쳐졌기 때문이에요. 이 서로 다른 지적 배경이 결합되면서 DNA 이중 나선 모델이라는 혁명적인 결과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왓슨과 크릭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단톡방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1951년에 제임스 왓슨이 캐번디시 연구소에 포닥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왓슨이 당시 고작 23살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프랜시스 크릭은 35살인데 아직 박사 논문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죠. 나이 차이도 꽤 있고 상황도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 생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톡방 대화가 계속되는데요. 왓슨이 크릭에게 DNA 구조를 X선 결정학으로 풀고 싶다고 하자 크릭이 X선 결정학은 1도 모른다고 답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왓슨도 X선 결정학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일단 화학적 성질을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보자 틀리면 말고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너스 폴링이 단백질 알파 나선 구조를 발견했던 방식, 즉 이론적 모델 구축 접근법이었어요. 무모해 보이지만 이 전략이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처음 시도한 모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이 단백질의 알파 나선 구조를 실험 데이터 없이 이론적 예측만으로 정확히 맞췄던 것처럼 이들도 DNA의 화학적 성질에 근거해서 구조 모델을 만들려고 했어요. 폴링의 방법은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접근이었고 왓슨과 크릭도 그것을 참고한 거죠. 그런데 슬라이드 마지막에 크릭과 왓슨의 첫 번째 모델은 이라고 끝나는 걸 보시면 뭔가 예감이 좋지 않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톡방 형식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는 킹스 칼리지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리스 윌킨스와 로절린드 프랭클린이에요. 킹스 칼리지 팀은 당시 X선 결정학으로 DNA 구조를 실험적으로 연구하고 있었고 왓슨과 크릭의 모델을 보러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DNA의 X선 회절 사진을 촬영한 실험가로서 나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왓슨과 크릭의 첫 번째 모델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랭클린의 반응이 정말 통렬하죠. 인상기가 가운데에 들어가면 반발력 때문에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도 모르냐며 바로 퇴장해버립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왓슨과 크릭의 첫 번째 모델은 인상기를 나선 안쪽에 배치하는 잘못된 구조였고 프랭클린에게 완전히 논박당했어요. 이 실패 이후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인 브래그는 왓슨과 크릭에게 DNA 연구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오히려 그들이 더 신중하게 모델을 구축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최종 이중 나선 모델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패에서 배운다는 게 이런 거겠죠. 자,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왓슨과 크릭이 처음 만든 DNA 모델이 프랭클린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연구소 소장인 로렌스 브래그가 엄청 화가 났고 앞으로 너네 둘은 DNA에 손댈 생각도 말아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카카오톡 대화 형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사실 이게 당시 상황을 꽤 잘 보여줍니다.
크릭은 왓슨한테 야, 너 때문에 나도 욕먹었다고 하고 왓슨은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란다고 안 하냐? 몰래 해야지라고 하죠. 실제로 왓슨과 크릭은 브래그 소장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DNA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무모함이 결국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왓슨과 크릭이 몰래 연구를 계속하던 시기에 다른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윈 샤가프의 연구인데요. 1950년에서 1952년 사이에 샤가프는 여러 생물의 DNA 염기 조성을 분석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아데닌의 양이 항상 티민의 양과 같고 시토신의 양은 항상 구아닌의 양과 같다는 거죠. 이걸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퓨린 염기의 총합과 피리미딘 염기의 총합이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 법칙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풀어내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자, 샤가프의 법칙. A의 양이 T와 같고 G의 양이 C와 같다. 왓슨과 크릭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혹시 퓨린과 피리미딘이 쌍을 이루는 게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퓨린과 피리미딘의 화학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두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가능한지를 따져본 거예요. AT쌍, GC쌍이 화학적으로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한 겁니다. 실험 없이 기존 데이터와 화학적 지식만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물론 이 아이디어만으로는 아직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정보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정보가 바로 이 슬라이드의 주인공입니다. 51번 사진, 픽처 51이라고 불리는 이 X선 회절 사진이에요. 1953년 초 왓슨이 윌킨스를 방문했을 때 프랭클린이 찍은 이 사진을 보게 됩니다. 프랭클린 본인의 허락 없이 윌킨스가 보여준 건데 나중에 이게 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왓슨은 사실 X선 결정학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전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X선 연구를 잠깐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패턴을 보자마자 DNA가 나선 구조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X자 모양의 회절 패턴이 나선 구조의 특징이거든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디어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왓슨과 크릭은 샤가프의 염기 조성 데이터,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DNA의 화학적 특성을 모두 종합해서 두 번째 DNA 모델을 구축합니다. 슬라이드에도 적혀 있듯이 이 둘은 실험을 단 하나도 직접 하지 않았어요. 남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화학적 지식으로 모델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담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죠. 특히 프랭클린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이렇게 완성된 DNA 이중나선 모델은 1953년 네이처에 발표되고 이후 생물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조금 특별하게 카카오톡 단톡방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왓슨과 크릭이 두 번째 DNA 모델을 완성하고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초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을 재현한 건데요. 프랭클린 입장에서는 또 모델을 만들었나요?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이라는 반응이 나오죠. 사실 첫 번째 모델이 워낙 엉망이었으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왓슨이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모델을 공개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와는 차원이 달랐죠. 이 슬라이드에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아마 왓슨과 크릭이 만든 DNA 이중나선 모델의 실제 사진이나 그림일 겁니다. 이 모델이 바로 역사적인 두 번째 DNA 모델입니다. 왓슨과 크릭은 직접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샤가프의 염기 비율 법칙,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 등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가닥이 서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DNA 구조 그대로입니다. 자, 계속 단톡방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프랭클린이 모델을 보고 이전보다는 확실히 낫네요. 아름답군요 라고 반응합니다. 당연히 프랭클린은 X선 결정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데이터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저 모델이 진짜로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건가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왓슨은 누군가가 하겠죠 뭐 라고 대답하는데 이게 사실 왓슨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델을 제안했지만 검증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는 조금 대담한 태도였죠. 프랭클린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장면인데
왔으니 인스타그램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라고 하는 건 물론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고 유머 요소입니다. 중요한 장면은 윌킨스가 등장해서 우리 논문과 여기 모델 논문을 같이 네이처에 내도록 하죠라고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1953년에 왓슨 크릭의 논문과 프랭클린 고슬링 논문 그리고 윌킨스 팀의 논문이 같은 호 네이처에 나란히 발표됩니다. 이렇게 여러 논문이 함께 실린다는 것은 이 연구가 어느 한 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3년 왓슨 크릭의 이중나선 논문은 프랭클린과 고슬링의 논문, 윌킨스와 스토크스의 논문과 함께 같은 네이처지에 나란히 게재됩니다. 여기 세 편의 논문 표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왓슨 크릭 논문은 단 2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20세기 생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이 이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노벨상은 왓슨, 크릭, 윌킨스 3명에게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프랭클린은 1958년에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자, 그럼 왓슨 크릭 모델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중나선의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지름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왜 지름이 일정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샤르가프의 법칙, 즉 퓨린과 피리미딘이 항상 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퓨린끼리 피리미딘끼리 쌍을 이루면 지름이 들쭉날쭉하겠죠. 두 번째로 역평행 구조인데 한쪽 사슬의 두알 멜단이 반대쪽 사슬의 3비 멜단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른손 방향의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왓슨 크릭 모델의 핵심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중나선 구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큰 홈, 메이저 그루브과 작은 홈, 미너 그루브의 존재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중나선의 바깥쪽의 폭이 넓은 홈과 좁은 홈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홈들이 왜 중요하냐면 염기들이 이 홈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이 DNA의 이중나선을 굳이 풀지 않아도 이 홈을 통해 염기 서열 정보를 직접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배우실 전사인자 같은 단백질들이 바로 이 메이저 그루브에 결합해서 특정 DNA 서열을 인식하게 됩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여도 이 홈의 존재 자체가 유전자 발현 조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제 DNA 이중나선 모델이 갖는 생물학적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왓슨과 크릭의 논문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구조를 밝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유전의 핵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전 정보의 저장은 염기의 순서, 즉 서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복제는 상보적 염기쌍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돌연변이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염기 서열의 변화라는 것이죠. 다만 DNA 구조만으로는 한 가지가 여전히 불명확했는데 바로 이 염기 서열 정보가 어떻게 실제 형질, 즉 단백질로 발현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후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와 유전 암호 해독을 통해 풀리게 되죠. 다음으로 DNA 복제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중나선 구조에서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두 가닥이 풀리면서 각각의 가닥이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기 위한 주형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반보존적 복제, 즉 Semi-Conservative Re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닥 하나씩을 보존하면서 새 가닥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죠. 새로운 뉴클레오티드들이 주형 가닥의 염기와 상보적 염기쌍을 형성하면서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방향성이 있는데 주형 가닥은 3불에서 5불의 방향으로 읽혀지고 새로 합성되는 가닥은 5불에서 3불의 방향으로 자랍니다. 이 방향성은 나중에 DNA 복제 효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왓슨과 크릭이 이중나선 구조 논문을 발표하고 불과 한 달 뒤에 반보존적 복제 가설을 제안하는 논문을 또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에 당시 논문의 영문 원문 일부가 인용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중나선이 풀리면서 각 단일 가닥이 새로운 가닥 합성의 주형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는 가설이었고 이 반보존적 복제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1958년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증명됩니다. 구조를 보면 기능이 보인다는 것, 이것이 분자 생물학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왓슨과 크릭은 구조 하나로 유전의 거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을 단번에 제시한 셈입니다. 자, 앞에서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혔고 그 구조 자체에서 복제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DNA가 실제로 어떻게 복제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썰이 존재했어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반보존적 복제, 보존적 복제, 그리고 분산적 복제 모델이었습니다. 왓슨과 크릭은 자신들의 구조 논문 발표 한 달 후에 반보존적 복제 모델을 제안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매튜 메셀슨과 프랭클린 스탈이고 1958년에 수행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 아이디어는 질소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질소는 14N인데 무거운 동위원소인 15N이 들어간 배지에서 대장균을 키우면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 15N이 들어가서 DNA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배지를 다시 정상적인 14N 배지로 바꾸면 새로 합성되는 가닥에는 14N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반보존적 복제 모델에 따르면 기존의 무거운 가닥 하나와 새로 합성된 가벼운 가닥 하나가 결합한 중간 무게의 DNA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 DNA들을 원심 분리기로 분리해보면 무게 차이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모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4N 배지에서 계속 배양을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대가 지날수록 새로 합성된 14N만 들어있는 가벼운 DNA 가닥이 점점 많아집니다. 즉 원심 분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중간 무게의 밴드 하나만 보이다가 세대가 지나면서 가벼운 밴드가 추가로 나타나고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반보존적 복제를 지지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기존 가닥은 보존되면서 새 가닥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중간 무게와 가벼운 무게의 두 종류만 관찰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메셀슨 스탈 실험의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원심 분리 후에 자외선으로 DNA 밴드를 관찰한 결과인데요. 15N 배지에서만 키웠을 때는 무거운 밴드 하나만 보이고 14N 배지로 옮긴 후 한 세대가 지나면 정확히 중간 위치에 밴드 하나가 나타납니다. 두 세대가 지나면 중간 밴드와 가벼운 밴드 두 개가 나타나죠. 이 패턴은 반보존적 복제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고 보존적 복제나 분산적 복제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실험은 생물학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반보존적 복제가 아니라 보존적 복제 모델이 맞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슬라이드에 힌트가 있는데 보존적 복제라면 기존의 두 가닥이 그대로 보존되고 새로 합성된 두 가닥이 따로 이중나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4N 된 배지로 옮긴 후 첫 세대에서 무거운 DNA와 가벼운 DNA 두 개의 밴드가 동시에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첫 세대의 중간 무게의 밴드 하나만 나타났기 때문에 보존적 복제 모델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역으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게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강의의 흐름이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 그리고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보존적 복제로 복제된다는 것까지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다음 단계의 질문이 생깁니다. DNA의 염기 서열 형태로 저장된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유전 암호, 즉 제네틱 코드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DNA의 언어를 단백질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겁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분자 생물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달려든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 C, G, T 딱 4종류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나 되죠. 4개의 글자로 20가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만약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면 4가지밖에 표현 못하고 2개씩 조합하면 4의 제곱,
즉 16가지인데 이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3개씩 조합하면 4의 세제곱 64가지가 되어서 20개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도 이 조합 문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 아닐까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를 실제로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DNA와 아미노산을 일종의 글자라고 생각하면 이건 마치 외국어 사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작업입니다. DNA 언어의 어떤 단어가 아미노산 언어의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인데요. 당시에는 특정 염기 서열을 직접 읽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슬라이드의 두 이미지를 보시면 이 암호 해독 작업이 얼마나 체계적인 퍼즐 풀기였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는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유전 암호가 완전히 규명되기 전에 이미 중요한 이론적 틀이 제시됩니다. DNA의 정보가 단백질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RNA가 필요하다는 가설이죠. 그리고 RNA의 정보가 아미노산으로 변환되려면 RNA와 아미노산을 연결해주는 어댑터 분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같이 나왔습니다. 1957년에 크릭이 이걸 정리해서 발표한 게 바로 유명한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입니다.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흐른다는 이 원리는 지금도 분자생물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실험적 증명보다 이론적 추론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크릭이 중심 원리를 제안하게 된 추론 과정을 좀 가볍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크릭의 사고 과정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DNA가 직접 단백질을 만든다는 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럼 중간에 뭔가 있어야 한다. 그게 RNA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적 추론이었죠. 슬라이드의 크릭의 모습과 함께 그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분자생물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항상 실험 결과만이 아니라 이론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크릭은 왓슨과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중심 원리의 제안 역시 그의 매우 중요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본 건데요. 크릭과 왓슨의 대화를 채팅 형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크릭이 DNA에서 단백질로 가는 중간에 RNA가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죠. 그런데 그걸 실제로 누가 찾느냐가 문제였어요. 크릭은 아마 RNA 같은 중간체가 있고 RNA와 아미노산을 연결해주는 어댑터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궁예질, 즉 예언을 한 거죠. 왓슨이 그게 실제로 뭔지 누가 찾냐고 물으니까 크릭이 너 말고 누군가는 찾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예언들이 하나씩 실험적으로 증명되어 갑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던지고 실험은 남한테 시키는 크릭 스타일 참 인상적이죠. 그래서 크릭이 예측한 그 중간체 RNA가 실제로 발견되는 과정이 바로 이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1961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단백질 합성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불안정한 중간체 RNA, 우리가 오늘날 mRNA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발견됩니다. 이 mRNA는 DNA의 정보를 복사한 일시적인 전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세포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또 빠르게 분해됩니다. 불안정하다는 특성이 사실 mRNA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크릭이 이론적으로만 예측했던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릭이 예측한 또 하나 어댑터도 실제로 발견됩니다. mRNA 발견보다 조금 앞선 1957년에 아미노산과 연결되는 작은 RNA가 발견되는데 이것이 바로 tRNA, 즉 Transfer RNA입니다. tRNA는 한쪽에 특정 아미노산이 붙고 다른 쪽에는 mRNA의 코돈을 인식하는 안티코돈 부위가 있어서 정확히 크릭이 예측한 어댑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릭이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실험가들이 그것을 실제로 찾아낸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례입니다. 이론과 실험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과학사에서 얼마나 짜릿한 순간인지 느껴지시죠? 자, 이제 단백질을 실제로 만드는 장소, 리보솜 이야기입니다. 사실 리보솜은 이름이 붙기 전에 먼저 발견됐어요. 조지 팔라드라는 세포 생물학자가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다가 소포체, 즉 이 아래 작은 입자들이 잔뜩 붙어있는 걸 발견했고 이걸 팔라드의 입자라고 불렀습니다.
1958년에 이 입자들이 리보솜이라는 공식 이름을 얻게 되죠. 이 아래 붙어있는 리보솜에서는 세포 외부로 분비되거나 세포막에 삽입될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 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보솜이 단백질 공장이라면 이 알은 그 공장에 붙어있는 포장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리보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리보솜은 mRNA를 읽어서 번역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핵생물이든 원핵생물이든 모두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구조는 큰 단위체와 작은 단위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리보솜이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드는 핵심 기능은 단백질이 아니라 RNA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is 리보자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리보자임이란 촉매 기능을 하는 RNA를 말하는데 이건 RNA가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효소처럼 기능도 한다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전 암호 해독의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과학자들의 다음 관심사는 그렇다면 DNA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 번역되는가, 즉 유전 암호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RNA 타이 클럽이라는 재미있는 모임이 나오는데요.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 발표 이후 유전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약 2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비공식 연구 모임을 결성한 겁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로 넥타이를 맞춰 입고 인증샷을 찍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클럽 멤버들은 각자 RNA 관련 특별 넥타이를 맞춰 입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일종의 엘리트 사교 모임 같은 느낌도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RNA 타이 클럽의 쟁쟁한 멤버들 대부분이 실제 유전 암호 해독에는 별로 기여를 못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슬라이드의 주인공인 조지 가모프인데요. 여러분 가모프 이름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을 제창한 걸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RNA 타이 클럽의 핵심 멤버로서 다이아몬드 코드라는 자신만의 유전 암호 규칙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서만 나온 이론, 즉 실험적 증거가 전혀 없는 순수한 수학적 추론이었다는 겁니다. 물리학자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생물학에서는 실험적 검증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도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유전 암호는 이런 거대한 이름들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과학자들에 의해 해독됩니다. 그럼 유전 암호를 풀기 위해 먼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가 있고 DNA나 RNA의 염기는 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염기가 모여야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염기 1개로는 4종류밖에 표현이 안 되니 턱없이 부족하고 2개를 조합하면 4의 제곱인 16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20가지 아미노산을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런데 3개를 조합하면 4의 세제곱인 64가지가 나와서 20가지 아미노산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죠. 이런 순수한 수학적 계산만으로도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코돈이라고 부르는 3염기 조합의 논리적 근거입니다.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코돈들이 서로 겹쳐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2가지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요. 겹친 코드라면 예를 들어 ACT의 G 타그라는 서열에서 ACT, CTA 타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밀어가면서 읽는 방식이고 겹치지 않는 코드라면 ACT, AG, AG처럼 3개씩 따닥 끊어서 읽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겹친 코드라면 하나의 염기 돌연 변이가 여러 아미노산에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단백질 서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하나의 돌연 변이가 대체로 하나의 아미노산만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이 실험적 증거가 겹치지 않는 코드 쪽을 지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전 암호는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읽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코돈이 겹치는지 여부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유전 암호에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2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쉼표가 있는 코드란 특정 염기 서열, 예를 들어
트리플 A 같은 서열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돈과 코돈 사이를 구분하는 구분자 역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영어 문장에서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는 것처럼요. 반면 쉼표가 없는 코드는 염기 서열을 그냥 연속적으로 3개씩 끊어서 읽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도 이후 실험들을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결국 유전 암호에는 쉼표가 없이 연속적으로 읽힌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유전 암호의 구조에 대한 논리적, 실험적 탐구들이 축적되면서 결국 1960년대 초에 유전 암호 전체가 해독되는 역사적인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쉼표가 있는 코드, 겹쳐진 코드 등 이론적으로 가능한 유전 암호의 여러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가능성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이론만으로 유전 암호가 어떤 형태인지 콕 집어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전 암호의 실체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었는데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유전적 방법, 즉 돌연변이 실험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화학적 방법, 즉 직접 RNA와 단백질 합성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이 2가지 접근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662년 6 임마 인피 아 1960看啊16피 플레
그러면 삽입 돌연변이 하나로 망가진 표현형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삽입 돌연변이 하나에다가 삭제 돌연변이 하나를 추가하면 두 오류가 서로 상쇄되어서 표현형이 회복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삽입 돌연변이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는 여전히 표현형이 망가져 있는데 삽입 돌연변이를 3개 추가했더니 표현형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돈이 3개짜리 묶음이기 때문에 3개를 추가하면 읽기 틀 자체가 원래대로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쉼표가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쉼표가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형이 복원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유전암호가 겹쳐져서 읽히는 방식이었다면 또는 쉼표가 있는 방식이었다면 크릭과 브레너의 삽입 삭제 실험에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겹쳐진 코드였다면 삽입 하나에도 훨씬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고 쉼표가 있었다면 삽입 하나로 그 코돈만 망가지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남았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이런 가능성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는 겹쳐지지 않고 쉼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대안적 가설들을 실험적으로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과학의 방법론입니다. 유전적 방법으로는 코드가 3개의 염기짜리 겹치지 않고 쉼표 없음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정작 UU가 어떤 아미노산이다처럼 구체적인 대응 관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마샬 니렌버그와 하일리 메타이입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직접적인데요. 서열을 이미 알고 있는 인공화 RNA를 만들어서 대장균 세포 추출물, 즉 리보솜 같은 단백질 합성 기계들을 넣어주면 어떤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나오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생화학적으로 굉장히 우아한 실험 설계인데 이 실험을 통해 비로소 유전 암호표의 각 칸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실험의 결과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유전 암호를 생화학적으로 밝혔는지 살펴봅시다. 니렌버그와 마테이가 1961년에 사용한 방법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인산화 효소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우라실만 계속 이어붙인 폴리-U라는 인공 mRNA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U를 대장균 세포 추출물, 즉 리보솜이 포함된 단백질 합성 기계들과 함께 섞고 거기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폴리-U가 mRNA 역할을 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끌어당기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폴리-U, 즉 UUUU가 계속 반복되는 서열을 mRNA로 넣었더니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의 페닐알라닌만 들어있었습니다. 즉 UUU라는 코돈이 페닐알라닌을 지정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화학적으로 밝힌 거죠.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엄청난 발견입니다. 물론 나머지 64개의 코돈을 모두 밝히는 과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실험적 접근이 필요했고 여러 연구그룹이 경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코돈들을 어떻게 밝혀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강의 시간 안에 다 다루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슬라이드에 블로그 링크가 보이시죠? 제가 직접 쓴 글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니렌버그, 코라나, 홀리 3명이 이 코돈 해독 작업에 기여해서 1968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64개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모두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5년 니렌버그와 코라나는 20가지 아미노산 전부에 대한 유전 암호를 완성하여 발표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표가 바로 그 유전 암호표인데요.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64개의 코돈 중에서 61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나머지 3개는 번역을 멈추는 정지 코돈입니다. 이 암호는 박테리아부터 인간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생명의 공통된 기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쭉 따라온 역사적 흐름을 보면 결국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분자생물학의 핵심 패러다임인 센트럴 도그마가 완성됩니다.
DNA에서 전사를 통해 mRNA가 만들어지고 mRNA에서 번역을 통해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이 흐름이죠. 이 강의 전체가 사실 이 한 장의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 물질이 DNA라는 것부터 DNA 구조, 복제, 전사, 번역, 그리고 유전 암호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20여 년 사이에 밝혀졌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단톡방 컨셉으로 분자 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건데요. 막스 델브리크가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영감을 받아서 물리학자로서 생물학에 뛰어들었잖아요. 슈레딩거가 생물학 공부하면 새로운 물리학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파지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을 연구해보니 그런 새로운 물리학 원리는 딱히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델브리크는 파지 그룹을 이끌며 분자 생물학의 초석을 다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고 1969년에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오른쪽에 프랜시스 크릭이 등장하는데 유전 암호까지 다 풀렸으니 이제 분자 생물학이 끝물이라는 뉘앙스로 나오고 있죠. 이번엔 크릭, 벤저, 브레너가 단톡방에서 퇴장하는 장면입니다. 유전 암호까지 다 풀리고 나니까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분자 생물학의 1세대 영웅들이 각자 새로운 영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크릭은 신경생물학으로 이동했고 실제로 말년에는 의식, consciousness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벤저는 초파리를 이용한 행동 유전학으로 갔고 브레너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예쁜 꼬마 선충, C, 엘레건스를 새로운 모델 생물로 제안하면서 발생 및 신경 연구의 새 장을 열었죠. 이처럼 분자 생물학의 기본 원리가 확립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각자 새로운 문제를 찾아 나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왓슨과 필 샤프가 등장하는데요. 왓슨은 이제 뭐하지 하면서 인간 게놈을 전부 시퀀싱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실제로 왓슨은 1990년대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초대 책임자로 참여했죠. 당시에 인간 게놈 전체를 해독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거나 불가능하다고 했을 거라는 게 여기서도 암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필 샤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분자 생물학의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복선이 깔려있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필 샤프가 DNA 정보가 RNA로 그대로 복사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왓슨은 그런 것 같다고 하죠. 그런데 필 샤프가 진핵생물에서는 아니던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발견의 배경이에요. 원핵생물에서는 DNA 서열이 그대로 mRNA로 전사되는데 진핵생물에서는 DNA에서 전사된 RNA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일부가 제거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센트럴 도그마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진핵생물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발견이 인트론입니다. 1977년 필 샤프와 리처드 로버츠가 독립적으로 발견한 것인데요. 진핵생물의 DNA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엑손과 mRNA 가공 과정에서 잘려나가는 인트론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시면 DNA에서 전사된 프리-mRNA가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 인트론 부분이 제거되고 엑손만 이어 붙여져서 성숙한 mRNA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 같은 고등생물은 DNA의 극히 일부만 실제로 단백질 코딩에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트론이나 비코딩 영역이에요. 이 발견으로 샤프와 로버츠는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앞에서 인트론 발견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시대를 조금 되돌려서 1960년대 말 분자 생물학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럴 도그마가 정립되고 유전 암호도 다 해독된 1960년대 말이 되면 분자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제 뭐 하지? 라는 거죠. 박테리오파지로 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한 고등동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폴 버그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원숭이에서 자라는 동물 바이러스인 SV40을 이용해서 고등동물의 분자 생물학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동물 바이러스를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 버그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재조합 DNA 실험입니다. SV40 바이러스의 DNA를 박테리오파지 DNA와 합쳐서 대장균 안에서 동물 바이러스 DNA를 연구해보자는 계획이었죠. 일종의 이종 DNA 합치기인데 그의 대학원생인 제니트 멀츠가 1971년 콜드스프링 하버 컨퍼런스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듣던 많은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SV40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걸 대장균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안전성 우려였습니다. 결국 실험은 중단되었고 이 논란이 커지면서 1975년에는 아실로마 컨퍼런스가 열려서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재조합 DNA 실험을 일시 중지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연구를 멈추자고 한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재조합 DNA 기술은 결국 실현이 됩니다. 핵심 인물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두 사람, 허버트 보이어와 스탠리 코엔입니다. 보이어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제한 효소를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코엔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플라스미드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한 효소는 특정 DNA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는 효소인데 이게 재조합 DNA 기술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코엔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플라스미드를 연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972년 하와이에서 열린 학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의 연구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기술을 합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이게 재조합 DNA 기술 탄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코엔과 보이어는 최초의 재조합 DNA 실험에 성공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실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코아라이라는 제한 효소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플라스미드를 자릅니다. 하나는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 유전자 테트아를 가진 플라스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카나마이신 저항성 유전자 캔R을 가진 플라스미드입니다. 이 두 플라스미드를 자른 다음 리가아제로 붙여서 두 가지 저항성 유전자를 모두 가진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고 이걸 대장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과 카나마이신 두 가지 항생제가 모두 들어있는 배지에서 균을 키우면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받은 균만 살아남겠죠. 전자현미경으로도 재조합 DNA가 실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최초의 재조합 DNA 실험입니다. 이 재조합 DNA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1960년대까지 분자생물학 연구는 사실상 박테리오파지 같은 아주 작은 생물체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박테리오파지 게놈의 크기는 약 40에서 100킬로베이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게놈은 3기가베이스, 즉 30억 염기쌍이나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이렇게 크기가 크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분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재조합 DNA 기술을 쓰면 인간 게놈의 특정 부분을 잘라서 플라스미드에 넣고 대장균 안에서 대량으로 복제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재조합 DNA 기술은 고등생물의 분자 생물학 연구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현대 유전공학과 게놈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분자 생물학 연구는 박테리오파지 같은 아주 단순한 생물에만 적용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한 효소와 재조합 DNA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처럼 복잡한 진핵생물의 유전자도 잘게 잘라서 대장균에 집어넣은 뒤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유전자 클로닝, 진 클로닝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미지들이 이 클로닝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하는 유전자 조각을 벡터에 삽입하고 숙주세포에서 대량으로 복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977년에는 드디어 DNA 시퀀싱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제 단순히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염기 서열을 A, C, G, T로 실제로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DNA 시퀀싱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생물학의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물학은 단순히 생물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학문이 아니라 A, C, G, T라는 염기 서열 정보를 다루는 정보과학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의 분자생물학은 어디까지나 유전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생물이 가진 전체 지놈, 즉 게놈 전체를 한꺼번에 읽어내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즉 게놈 프로젝트와 이후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DNA가 유전물질임이 밝혀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분자생물학의 발전, 재조합 DNA 기술, 그리고 DNA 시퀀싱의 등장까지 정말 긴 역사적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주제가 바뀌어서 생리학과 신경과학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생물학의 또 다른 큰 줄기인 만큼 이번 강의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